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자, 2부입니다. 이번에는 PSI. 예. 오늘은 어떤 사안을 할 것이냐. 예. 먼저, 안 될 줄 알았어. 어디 갔어? 전수동인데. 자, 띵. 네, 도청됐다.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예. 민주당에서, 민주당 회의, 최고위 회의 했는데. 예. 이 내용이 아직 녹취도 풀기 전에. 예. 어떻게 한나라당의 한선교 의원이, 소위 토시까지, 발언의 토시까지. 그렇죠. 사실은 그 요약 내용을 뭐 안다는 건. 예. 전원을 들어서 알 수 있어요, 보통.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누군가 얘기해줬다든가. 근데 토시까지 다 알려면 예. 이건 녹취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추정이 사실은 상당히 근거 있죠. 그렇죠. 근데 도청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뭔가 제보를 또 받았다고 하던데. 질문하고 좀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찬스를 주면 자랑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 사정을 잘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네. 지도부에 근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은 진짜 17대 많았잖아요. 국회의원이지만 전략기획위원장 서열 한 5위, 6위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갔었죠. 그럼 이제 미래 또 올라갈 거니까 이제 미래 권력 아닙니까? 이제 국회는,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한 10분, 15분 사이에 그 한나라당에서 그 내용을 거의 다 압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원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전문위원들도 있고, 이제 뭐 행정실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일종의 그 국회 전문직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1당, 2당, 여당, 야당은 서로 정보 공유가 돼요. 서로.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정보를 미리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반응을 미리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언제 많이 쓰이냐면, 양당이 치열하게 대립할 때. 네. 그러니까 12월 예산국회 때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몇 시서부터 쭉 총동원해갖고 본회의장을 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역 스포일러도 있고, 때로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흘리면은, 한나라당에서 몇 시에 막는다 그런다. 혹은 민주당에서 몇 시에 막으니까 그거보다 미리 앞서서 우리가 미리 가자 그래갖고 2시간 전에 확 갖고 국회 본회의장을 딱 막아버려요. 그럼 미리 정보를 흘린 쪽은 2, 3일 동안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럼 자기들이 막고 있다가 그 김이 빠져갖고 풀죠. 풀 때 느닷없이 또 딱 가서 막고 이런 역전략을 위해서도 이제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 전문위원들은 서로 이렇게 잘 아는 친구들이에요. 뭐 그 옛날 운동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회의가 끝나면 대체로 한나라당에서 알고 한나라당에서 회의가 끝나면 대체로 어느 내용이 논의됐다라고 하는 정도가 핵심을 이렇게 알죠. 야마라 그럴 뻔했네. 전문 용어 쓸 뻔했네. 거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있는 거기서 통상적으로 있는데 이번 18대 국회 들어와서는 국회는 하나밖에 그러니까 양당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그 농담의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국회라고 당이고 국회라고 보는데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워낙 청와대 오다만 받고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렇게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정보 교류도 잘 안 됐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어요. 정보 교류를 할 내용이 없었던 거죠. 할 내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나라당하고 그 정보 교류가 되고 어느 정도 타입이 되다가도 청와대 오다가 딱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움직이니까 이게 잘 그 서로 상응하는 정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한선교 의원이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일단 첫 번째 한선교 의원이 좀 바보같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토시까지 다 읽었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보면 대정부 질의할 때도 보면 그 고상한 이미지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내용 그건 많이 실망스러워.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그런 전략적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연극성 인격 장애가 많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성국 박사도 약간 비슷하더라고. 자기가 스폿을 못 받으면 일단 막 짜증이 나고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그런데 한선교 의원이 토씨도 틀리지 않게 얘기한 건 그런 증후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군요. 아, 예리해요. 가끔씩 예리해. 오늘처럼 우중충하고 비 오는 날 예리하신 것 같아. 아, 썰렁했어. 그래도 반성은 하셔보면. 그래서 한선교 의원이 이런 내용을 갖고 첫째, 둘째, 셋째 해갖고 민주당에서 이런 내용을 했다. 그리고 뭐 우리하고 합의한 걸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책적 내용으로 비판해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한 발언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두 개 문장이 진행되는 동안 28일이라는 게 3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천정배 최고위원이 28일에 하면서 말을 약간 더듬듯이 하면서 28일에를 한 번 더 반복했는데 그걸 한성교 의원이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나 녹취한 거 그대로 읽었습니다라고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녹취록이라고 했어요? 네. 이분들은 이런 분들은 뭐 잘못해 검찰 들어가면요 30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의원님은 저는 5일 동안 4박 5일 동안 검찰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제가 자랑하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한 번만 하세요. 예,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녹취록이다. 네. 야,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그게 자해가 된다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서로 상대방 당의 그 주요 회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예.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조차 못한 면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녹취록이면 사태가 달라진다는 건 판단 못하는 거죠. 제보가 들어왔고 녹취록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압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완전 녹취록 한 걸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한성교 의원이 언론 출신 아니에요. 말에 대해서는 잘하는 분인데 알 것 같로 추산이 되는데 이거 녹취록이라고 하는 걸 알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당연히. 네.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 이건 도청이죠. 네. 도청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와이어리스 이게 그 마이크 아닙니까? 네. 요런 마이크가 이제 최고위원회가 쭉 열리면은 각 방송국에서 요런 그 무선 마이크를 다 그 앞에다 당대표 앞에다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당대표 앞에 놓으면은 요게 이제 여러 개고 그리고 당대표 얘기가 끝나면 제1최고위원 정동영, 제2최고위원 정세균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니까 이게 마이크가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마이크를 놓는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조금 이제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 마이너 언론인 경우에는 요 박스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양극화가 있는 거죠. 이런 데도. 요 안에 못 들어가니까 옆에나 카메라 찍는 분이 이제 놓는 분들은 막 신참해요. 요걸 이 마이크를 갖다 놓는 분들 신참인데 이 찍는 분들은 좀 고참들이 있죠. 야, 그럼 너 마이크도 제대로 못 놓냐? 그러면 깨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다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니까 마이크 나오는 스피커 있는 곳 그런 데다가 요거를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에다 놓으면 여기서 발언을 하는 여기서는 녹음을 못하지만 스피커 쪽에서 흘러나오는 쪽에 이 마이크가 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런데 간혹 자 이제 언론들 쭉 모두 발언했으니까 우리 비공개 회의니까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이런 걸 수거해갖고 나가거든요. 근데 간혹 정말 어리버리한 사람이 스피커 앞에 있는 이거를 못 갖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 갖고 나가는 경우가 된 건가 이번에는? 못 갖고 간 게 아니라? 근데 못 갖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못 갖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외출하면서 깜빡 잊고 신발을 안 신고 나갔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기자들한테는 이거를 놓고 나왔다? 그건 신발 안 신고 외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 신발 왜 안 신고 나왔냐? 신발 신는 거 잊어먹었습니다. 그건 침해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놓고 나왔다 해도 금방 다시 들어가겠죠? 그렇죠. 들어가죠. 이거 어째서 그러면 어디죠? 그러면 들어서 찾거나 거기서 마이크 스피커 있는 데서 가져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걸 놓고
이쪽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고의로 났을 가능성이 무척 농후한 거죠. 그 고의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도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지금 이제 만약 그래서 이 제3의 기관이다. 이거 방송국이거든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방송국 장비를 통해서 도청됐을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죠. 그 도청의 수단에 대한 제보는 안 들어왔습니까? 수단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죠. 그게 이제 방송국 장비구나. 그럴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들도 거의 근접한 가능성이 높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줬지 그 방송국의 요 마이크로 도청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제보를 못 한 거죠. 자, 그럼 요걸 놨는데, 이제 이게 왜 도청이라고 우리가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냐면, 당에서도 이제 도청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혹시 우연히 스피커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나온 내용을 다 녹음을 한 거예요. 이건 여기서부터는 고의죠. 마이크 놓은 거는 실수라고 우리가 설사 많이 양보해서, 그 마이크를 놓은 게 실수라고 할지라도, 녹음을 딴 것은 고의입니다. 그렇죠. 녹음을 밖에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녹음을 딴 것을 민주당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녹취록을 풀어서 자, 녹취록을 푸는 것의 전문기관은 언론사입니다. 녹취록을 풀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 자신들의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한나라당 반대당에게 전해준 거예요. 도청에 이건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거죠. 실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수인 것으로 나중에라도 위장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열어놓고 이 무선 마이크를 놨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가 되는 거예요. 실수라고 하려고. 그러면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수가 아닌 게 실수면요. 마이크 어디 있지? 그러면서 그때 방송 밖에서 녹음하는 마이크나 이 방송 장비를 꺼버립니다. 꺼버려야지 실수. 이게 어디 있는데 누가 다른 데서 이상한 사람들이 다른 데 갖고 가고 녹음될 수도 있고 그러면 테이프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그럼 쓸데없이 테이프 값도 아깝고 그걸 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송 장비를 밖에서 켜놨고 그래서 녹음을 하자마자 녹음된 걸 맞아 바로 그 다음날 회의가 있는 한나라당에게 녹취록 푸른 것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한성교 의원은 녹취록을 그대로 읽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방송 장비를 갖고 있는 데들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신문사는 아니에요. 그럼 방송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방송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날 회의의 주제는 뭐냐면 KBS 수신료 인상이었었어요. 대체. 지금 2,500원인 것을 3,500원으로 올리자 그래서 연간 2,200억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KBS가 우리들 돈 1,000원씩 다 가져가고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이것은 KBS 방송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 우리가 이건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KBS 방송 수신료 인상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아주 크리티컬하게 첨예한 이해가 걸린 방송국은 깨스했을 가능성이 높죠. 깨스했어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깨스했어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붙은 곳. 근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어딘지 지금 찾고 있어. 어딘지 잘 몰라갖고. 또 있죠. 예. 이 KBS의 수신료 인상은 사실은 조중동의 종편 진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련된 재원을 통해서 광고 시장에 그러니까 원래 KBS가 어떤 광고를 시장에 내주면 조중동이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편에 진출하는 방송국도 사실은 이해관계자죠. 이해관계자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종편에 진출하는 그 언론사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모 방송국.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어딘지 수신료가 인상되는 그곳. 수신료가 인상되는 곳. 우리가 한겨레 신문에서 이걸 도청할 리가 없잖아요. 경향신문에서도 할 이유가 없고. 해봐야 아무런 자기한테 불이익이나 이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한이 TV에 써먹기 위해서 도청을 했을지. 그럼 우리한테 먼저 줘야지.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해가 걸려있는 곳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높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실수로 이렇게 된 문제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도청이 이루어졌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녹취한 걸 풀 이유도 없고 그런데 한나라당이 제공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예.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되고 예. 결과가 나와서 예. 이 책임을 묻고 하는 과정이 정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겠죠. 예. 영등포 경찰서에 이제 수사 의뢰를 했죠. 그럼 영등포 경찰서는 실질적으로 이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뭐 국회를 압수수색하겠다 그러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당일날 회의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방송 수신료 인상은,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입니다. 네. 왜냐면 KBS가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KBS가 방송 수신료 인상되는 곳이죠? 말씀하셨죠. 예.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한나라당의 정책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이고, 경찰은 아무래도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립 때문에, 여당과 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저는 이걸 전면적으로 수사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흐지부지 되겠군요,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게 뭐 이거 하나입니까? 어쨌든 이건 예. 흐지부지 되겠다. 하지만 도청은 분명하다. 도청한 것은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민주당의 당원 교육을 하는데 이제 제가 가장 뛰어난 연수위원장이니까 강사님께서 강의를 하는데 국민들이 별거 아닌 거로 저도 도청 그런데 갔더니 가장 관심이 높은 게 도청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도청은 무척 부도덕한 거로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에서 수사가 흐지부지해도 한나라당으로서는 대단히 좀 곤혹스러운 예. 그리고 그런 사건이 터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한성규 의원이면 친박 계열 아닙니까? 친박 계열이죠. 지난번에 한나라당에서 공천 못 받아갖고 아마 친박으로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친박 연대로 나왔나?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국에서 빨대를 대고 그리고 그 정보를 차기 예.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친박 쪽에 넘겨줬다. 예.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수신료 인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절대적인 사안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편 진출하는 데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 무척 궁금하고 아주 복잡하게 이것을 좀 전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친박 쪽에서도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라고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전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무선을 갖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이 무선 마이크를 갖고 실질적으로 도청이 일어난 경우가 없어요, 아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이때까지는. 이제까지 없었죠. 실수로 이렇게 놓고 나간 경우는 후닥닥 들어서 찾거나 혹은 금방 눈에 보이는데 그게 있어요. 그 스피커 앞에도. 그래서 회의하다가 저게 뭐지? 그러면 회의 딱 중지하고 저거 어느 방송국가에 와서 거기 나가갖고 방송국에서 혹시 녹음을 했나 봐갖고 만약 녹음을 했으면 녹음 지워라. 이렇게 하면서 후속 조치들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안 보이는데 놨다는 거죠. 안 보이는데 놓은 거죠. 그렇게 노출된 곳에 나갔고 그런 경우는 한두 번씩 있을 수 있는데 한두 번씩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핵심 지도부에 들어가서 이런 회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당의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이런 요직을 거쳤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친박 쪽에 갖다 줬다고 하는 것이 예. 굉장히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종편을 주는 것으로 현 정권이 할 일이 끝났고요. 예. 이제 이후에 그렇죠. 박근혜 진영에서는 조중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총선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박 라인에 갖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산상으로도. 정치적 계산상으로도. 저도 웬만해서 내가 이제 김어준 총수가 얘기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데 그 얘기는 이 공감대가 가는 게 네. 아주 이상한 기사를 제가 본 건 아니고 트윗에 올라와갖고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조중동 신문을 있는지도 모르고 아예 안 봅니다. 네. 아예 안 보는데 원래 신문 자체를 잘 안 보시잖아요. 신문은 남의 이야기, 책, 뉴스 이런 거 잘 안 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유언이에요. 다른 사람이 글을 읽으면 상상력이 떨어지니까 절대 독서하지 마라. 유언이에요, 실제로. 독서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이 걱정 안 하셨어도 됐다. 아니,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을 우리 제가 미국에 가신 우리 누나는 누구죠? 대지, 펄벅의 대지인가요? 네. 밤새 그 책을 읽고 우리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고 한 대 더 맞았어요. 독서했다고. 쓸데없이 밤새워서 독서했다고. 그 정도예요. 근데 6월 1일 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6월 1일 날 조선일보의 무슨 기사 에디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홍수의 심판정이 다가오고 있다. 홍수 심판정. 심판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난 심판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홍수의 심판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서 2년 동안 끌었던 4대강의 찬성 반대. 이제 진실을 가려줄 홍수가 다가오고 있다. 그럼 만약에 이 홍수에 의해서 아무 피해가 없으면 반대했던 사람들이 문제고 홍수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다고 한다면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걸 딱 본 느낌은 4대강 사업 무리하게 잘못 진행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권은 4대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확 풍기게 교묘하고 간사하게 글을 썼어요. 보수 언론들도 4대강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언론들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그걸 쓰는 걸 보고 여기 한나라당 특히 이명박 친이와 등을 돌리려고 하는 잽을 날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딱 왔는데 이 도청도 친박에게 갔다. 이게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연관성이. 자, 그럼 하나만 더 하죠. 자, 지난주에 고성국 박사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한나라당 전대에서 틀림없이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대표는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표에 지금 뭐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이런 인물들 거론되고 있는데 자기는 원희룡을 찍는다. 왜냐? 친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친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죠. 조직표가 강하기 때문에 원희룡이 아마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거나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는 나경원 의원이 1위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홍준표 의원이 1위 하기도 하고 나경원 어쨌든 대중적 인기는 홍준표, 나경원인 거죠. 원희룡 좀 떨어져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지적할 거는 이번에 나온 분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제 한나라당 망한다는 거고 별 전망과 비전이 없는 정당이에요. 네, 그것은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제가 민주당이었나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1만 명 전당 투표제로 갔다가 그랬죠. 법원에서 이게 그러니까 당원 당규 개정은 사실은 전대 사항이에요. 전당대회 사항인데 아마 하급 의결 기관인 뭐 중앙위원회나 뭐 집행위원회 이런 데다가 임의로 위임을 했을 거예요. 권한 위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참석을 안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과반수 참석을 못 하니까. 과반수 참석 안 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근데 거고. 참석 못 하는 사람 대신에 위임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결론을 내버렸어요. 21만 명 참석. 그러니까 제가 전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금방 그런 데서 나오는데 의결권을 위임받는 경우는 없어요. 중요한 의결권을 참석해서 의사 정족수를 만들 수 있지만 의결권을 위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의결권을. 그리고 의결권을 위임받을 때는 다 쓰고 자기가 하고 뭐 인감증명서 붙여도 이게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건지 법적 해석을 물으면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당이 이게 말이 되는 정당입니까? 아마 7월, 어쨌든 7월 4일 일정을 끼어들지 맞추고 끼어들지 말고 제가 급해서 그랬겠죠. 각자 자기 말만 해. 그래서 21만 명 전당원으로 가게 되면 여론조사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00명 대의원으로 가면 조직표가 강한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개혁적 성향으로 인식되었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사무총장까지 들어가면서 이미 친이에게 러브콜을 던졌고 둘이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원희룡 그렇죠. 전 사무총장이. 그리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했죠. 그것도 수가 딱 보이는 거죠. 오세훈 그만두고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그런 수를 던지면서 뭐 100위 정도나 하겠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친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당내 보수 진영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전당 투표제 하게 되면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왜냐면 여론조사에 가까워지거든요. 여론조사에 가까워지는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21만 명 전당 투표제를 하면 보통 이제 이거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21만 명이면 뭐 한 국회의원 선거도 한 반 정도 하니까 한 10만쯤 투표할 것이다. 그런데 당에서 당원들은 본인이 한나라당에 혹은 민주당에 가입한지 모르는 당원들도 많아요.
21만 명 하면 투표율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그럼 6만이 4만 내지 뭐 한 5만쯤 되거든요. 이래도 조직표가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구나. 전당원 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그 만약 이번 통과됐어도 그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그 전화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장에 불러낼 것이냐 이런 것도 결정하는 게 무척 복잡한데 만약에 현장에 불러내면 실질적으로 투표율이 무척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여론조사가 높다고 할지라도 당내 선거는 조직표의 위력이 거의 결정적이다. 그래서 원희룡을 역시 예상하시는군요. 원희룡 현재로서는 전당 투표제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대의원 투표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가능성이 무척 높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죠. 네. 나도 할 게 하나 또 있는데. 이거 먼저 하시죠 그러면. 전에 우리가 그 남북 정상회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베이징에서 1차 만난 게 5월 9일이었고 네. 베를린 제안이더라고요.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 한번 예견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각각해서 베를린에서 제안을 했죠. 네. 내년 3월 25일 날 핵무기 저지 무슨 정상회담에 네네네. 김정일 초청하겠다. 네네.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 그걸 선언했단 말이에요. 남북 정상회담 베이징에서 비밀 협상이 잘 되니까 그것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예언을 했는데 그렇죠. 추정했죠. 추정을 했죠. 그걸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추정을 것이다. 했는데 최근에 그 기자들하고 제가 사석에서 만났는데 기자 얘기는 꼼수를 본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꼼수다를. 예, 나는 꼼수.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사실. 여기서 했나요? 뉴욕타임즈에서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방송을 보고 청와대에서 그 관계자가 우리도 좀 이럴 땐 피해가야죠. 관계자가 보면서 재밌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저희 그 팀이. 제 겸손하게 팀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러는데. 상당히 정보력을 갖고 5월 9일 날 그걸 찍어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베이징하고 독일은 8시간 시차로 독일이 느립니다. 네. 8시간 시차로.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베이징 회담을 보고 그걸 갖고 이명박 대통령 가깝게 선언했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설렁설렁 지나가는 것 같은데 꽤 정보력이 있고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살짝 놀랬다. 살짝 놀랬다. 저희의 그 예언들에 살짝 놀랬다. 예,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상당히 의미 있게 우리 방송을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또 기자는 이제 저한테 얼른 전화해서 소주 한잔 합시다 해서 소주 하는데 엄청 저를 칭찬하니까 미래 권력이니까 미리 딸이 붙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놀란 게 별 의미 없이 우리가 방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꽤 의미가 있는 방송이었더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그거에 대한 진실을 저희가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말이죠.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저희는 순전히. 제 유일한 정보력은요, 트윗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순전히, 추정과, 그 다음에 정치적 욕망과. 저는 이걸 따라가다 보면. 네. 저는 이제 제가 정치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촉수가 발달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타고난 재능이 있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말이죠. 빨데가 없어요. 빨데가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와대에 계신 분들,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짜는 작전이, 다 보입니다.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어떠한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판단에 근거해서 이제 추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데 반해서 우리 김어준 총수와 김용민 교수는 통밥을 재는 거죠. 수준이 레벨이 틀립니다. 어쨌든 빨대가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빨대가 있나 걱정하실지도 몰라요. 아마도.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내부 고급 정보가. 예. 말씀드리지만 고급하지 않아요. 일단 그분들의 정치적 행동이 고급스럽지 않아. 굉장히 예측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맞은 것이다. 네. 북한의 행동도 우리가 녹취록 깐다. 다음 날 바로. 그럼요. 우리가 북한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까? 그렇다고. 자, 그러면은 의원님도 원희룡 1위 예상하시고 제가 아까 드리려는 질문 한 가지 이겁니다. 근데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예측하기조차도 좀 창피해요.
이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 한나라당 대표가 누가 되는 게 가장 까다롭나요? 물론 안상수 대표가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건 제일 좋은데. 아니, 근데 그 이제 누가 대표가 나와도 그 우리 영원한 우군 그 보은상수 네. 그분이 또 대선에 출마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누가 나와도 관심은 안상수 대선 후보에게 가 있습니다. 무슨 실수를 할까? 그래서 절대 당대표가 관심을 못 끌어요. 근데 어쨌든 당대표가 누가 되는 게 민주당에서 어쨌든 상당히 제일 까다롭습니까? 홍준표 그죠. 대표가 되는 게 가장 좀 그죠. 저도 깝깝하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살짝 깝깝한 게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정확한 그러니까 그 복싱으로 하면 정식 복서가 아니고 변칙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변칙가 나올지 모르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적 스텝 자체가 지저분하죠. 이 방송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저분하다고 제가 보기엔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죠. 지저분하죠.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가 이 소설을 쓸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욕심이 있을 거야. 예. 이런 욕망이 있을 거야. 그런 전제에서 쫙 소설을 풀거든요. 근데 홍준표는 그 욕심이 잘 안 들어맞아요. 친구의 홍준표하고? 홍준표는 뭐 압니다, 잘.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잘해요. 잘 알아요. 그래서 네. 형 아우 하는데 예측 불가능해요. 예측 근데 불가능하죠. 홍준표 입장에서 보면 저도 예측 불가능하고. 둘이 만나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홍준표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2위죠, 2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 봅니다. 예, 근데 당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네. 홍준표 의원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뭐 5.5 대 4.5 정도로 근접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호기만 잡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이에요. 그걸 갖고 문제 삼을 뿐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가 예측 불가능하죠. 그걸 보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지저분하다 그러죠. 그리고 사실은 홍준표가 대중성이 있습니다. 대중성 있어요. 네. 예. 서민한테 잘 먹히는 부분이 있어요. 잘 뭐 먹히는 싫어하는 분들은 예, 굉장히 그렇죠. 싫어하는데 네. 먹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거기 쉽고 동대문구에서 지금 홍준표와 우리 민주당 이제 민병두 전 의원, 그분은 전 의원입니다. 저는 17대 국회의원인데. 그분하고 붙는데 민병두 의원이 무척 고심하죠. 그렇죠. 꽤 강자죠. 이기가 네. 힘들죠. 그렇죠. 네. 민병두 의원은 참고로 이제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예. 캠프에서 이제 전략기획 담당이었었는데 요즘은 조금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병두 의원이 좀 이렇게 바른 소리를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모범생이고. 모범생이죠. 말도 빨라서 문제죠. 얘기를 해보면 참 재미는 없어요. 그렇죠. 정치인은요 재미없고 진중하면 됩니다. 저처럼 재미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